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정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대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공개시장 운영의 이해인데 아마 이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접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용어도 좀 사뭇 생소한 부분은 많으실 거예요. 사실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자료에 중간중간에 그 언론 기사를 발췌해가지고 내용들을 몇 가지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경제신문을 읽는다거나 하실 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이게 그때 한국은행 금요 강좌 때 설명했던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차후에 대학생분들이 많으시니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쪽에서 채권 운용을 담당하시거나 아니면 은행 자금부에서 일하시거나 그리고 자금중개회사에서 콜거래나 RP거래를 중개하실 일이 있으시면 아마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은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공개시장 운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이란 무엇인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시장 운영을 할 때는 통한증권 발행이라든지 환매조건부 증권 매각이라든지 통한계정 예치금 수익과 같은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 수단들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 한국은행이 어떻게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해 왔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통한증권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매조건부 증권 매각이라는 것은 줄여서 RP 매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와 같은 것들을 금융기관에 매각한 다음에 만기일에 이걸 다시 되사는 거래를 말합니다. 반대로 RP 매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권을 매입하였다가 만기에 다시 매각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통한계정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한국은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예치를 하는 겁니다. 당좌예금 계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기한부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 들고 하시잖아요. 이런 거 비슷하게 보통 28일물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한부 예금을 통한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런 통화정책을 수행했던 건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부여받는 대신에 정부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의 은행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은행들한테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중앙은행은 금하고 연계 없이 재정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통화장이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거시 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장치를 통화정책 체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최종 목표, 명목 기준지표, 운영 목표, 정책 수단,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목표 수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지표로는 통화량, 환율,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고려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 기준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명목 기준 지표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단기 시장금리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직접 관리 가능한 지표를 또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운영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은행들은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운용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하다. 즉 정책 수단이 필요하겠죠.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는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 제도, 지급준비 제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체계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저희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 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을 활용해서 이길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을 금리 중심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정책 수행은 환율 경로,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 그리고 환율 경로, 기대 경로, 신용 경로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로 금리 경로를 설명하자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단기 시장금리가 변동하고 또 장기 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 금리도 변동하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것이 생산이나 물가와 같은 실물 경제로 파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파급 경로를 통해서 명목 기준 지표인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개시장 운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공개시장이라는 것은 구매 의사와 구매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고객시장, 커스터머스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매 의사와 구매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거는 공개시장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고객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증권 매매 등을 통하여 금리나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콜금리는 지준 과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준 과부족에 의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즉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이 지준 과부족을 해소해 줌으로써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데요. 2008년 3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체계를 개편하면서 한국은행 정책금리가 당초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환매조건부 적금 매각, 한국은행이 7일물로 환매조건부 적금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금리로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정 대출, 자금조정 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100pp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조정 대출, 자금조정 예금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하루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거니까요.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와 같은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의 대출 제도는 정해진 대출 조건 하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소 수동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준비제도도 지급준비율이 조금이라도 변동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하기도 힘이 듭니다. 아울러 이 같은 여수신 제도나 지급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변경할 때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서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주도하에서 능동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나 규모, 빈도 같은 것들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참가자와의 거래 체결과 결제로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내에 그 대상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공채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별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여수진 제도나 지급준비 제도에 의존하다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나면 공개시장 운영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개시장 운영의 의의를 시각화한 겁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준 과부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되면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크게 벗어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지준 과부족을 해소함으로써 콜금리를 관리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준 과부족이란 무엇인지, 또 지준 과부족이 콜금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준 과부족이라는 것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소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준 과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급준비금 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들은 매월 필요 지준을 계산한 다음에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지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 지준이라는 것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대상예금 평잔에다가 지급준비율을 곱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지급준비율은 예금 종류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기저축성 예금은 0%,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2%, 수시입출식 예금은 7%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필요 지준이 사전에 계산이 되면 은행들은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다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까지 필요 지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지준이라는 것은 지준 예치금하고 시제금을 말하는데요. 지준 예치금이라는 것은 한국은행 내에 개설되어 있는 은행 당좌 예금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제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시제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 지준하고 똑같이 사전에 미리 계산되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지준이라는 것은 지준 예치금에 따라서 변동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은행들의 필요 지준, 즉 지준 수요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 세출입, 화폐 발행 등에 의해서 실제 지준, 즉 지준 공급이 변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준 과부족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준 공급, 즉 지준 예치금은 어떻게 변동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준 예치금이라는 것은 정부 부문, 민간 부문, 국외 부문, 현금 통화, 유동성 조절 수단의 만기 도래 여부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먼저 정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이고 은행의 은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내에는 정부 예금 계좌가 있고요. 은행 당좌 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건설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만큼이 정부 예금 계좌에서 은행 당좌 예금 계좌로 이동하게 되고요. 건설업체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그 공사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집행을 하게 된다면 은행 당좌 예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준 예치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현금이나 예금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그 돈이 한국은행 내에 개설되어 있는 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정부 예금 계좌로 이동을 합니다. 때문에 지준 예치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부문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해주게 된다면 그때는 해당되는 금액을 한국은행 내에 개설되어 있는 은행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즉 지준 예치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대출을 회수할 때는 지준 예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 부분은 한국은행이 달러화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되는 원화 금액만큼을 은행 당좌 예금에 넣어주기 때문에 지준 예치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다시 외환, 즉 달러화를 매각하게 되면 지준 예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금 통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의 현금 보유가 감소한다. 즉 여러분들이 은행에 현금을 들고 가서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의 현금 보유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은행은 또 그 받은 현금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와서 한국은행 내에 개설되어 있는 자기 당좌 예금에 입금시켜달라 하고 오겠죠. 그러니까 지준 예치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편 화폐가 발행돼서 민간의 현금 보유가 늘어나게 된다면 지준 예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증권의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되는 원리금을 해당 은행의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을 해주기 때문에 지준 예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준 과부적이 뭔지 그리고 지준 공급이 어떤 요인에 대해서 변동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지준 과부적이 콜금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지준 공급이 지준 소유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준이라는 것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는 자금을 콜 시장에서 운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콜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지준 공급이 지준 수요보다 적다라고 하면 은행들은 콜 시장에 가서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콜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준 수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은행이 적립해야 되는 필요 지준을 말하고 매월 미리 확정이 된다. 하지만 지준 공급이라는 것은 정부 부분, 국외 부분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 과부족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통한증권이나 통한계정, RP매매를 통해서 지준 과부족을 해소하는 식으로 콜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매일매일 작성하는 지준 전망표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어떤 수치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일 지준 공급을 예상을 해봤더니 외생적 요인들 중에서 정부 부문에서 원천세 납부 등으로 2조 정도가 지준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화폐 발행이 1,000억 원 발행되면서 지준 예치금이 축소될 것 같다. 하지만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나 통한증권 이자 지급으로 지준 공급은 1,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결국 외생적 요인에 따른 당일의 지준 공급은 오히려 2조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통한증권하고 RP 매각이 만기 도래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4조 5천 정도 된다. 이 요인들을 모두 합치면 결국 오늘은 지준이 2조 5천 정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일 지준 공급 잔액이 실제 지준 잔액이 37.5조였으니까 당일에는 40조 원이 될 거로 예상되겠죠. 하지만 필요 지준하고 비교해 봤더니 필요 지준은 37조니까 결국 오늘은 초과 지준이 한 3조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그대로 두면 은행들이 3조 원 정도를 콜 시장에서 운용하려 들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3조 원 정도를 RP 매각 등을 통해서 흡수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초과 지준이 내일도 발생하고 모레도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전망까지 반영을 해서 4조 원 정도, 여기서는 원래 3조 원이지만 4조 원 정도 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시장 운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1년에 8번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진에서는 매월 계산기간 동안에 필요지준 규모를 계산한 다음에 이를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해당 월의 적립기간 동안 적립해야 될 규모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적립기간 동안에 지준 공급은 어느 정도일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부 부문, 민간 부문, 국외 부문, 기타 부문의 지준 공급 계획하고 유동성 조절 수단의 만기 도래 상황,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만일 이것을 필요 지준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지준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실제 지준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공개 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공개시장 운영 규모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일일 지중 가보적 규모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콜금리, RP금리, 그리고 장기금리와 같은 금융시장 상황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의 확자 등으로 초과 지준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한증권을 발행한다든지 환매조건부 증권을 매각한다든지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수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러한 초과 지준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하는데 카운터파티를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1년에 한 번 은행,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달에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통한증권 발행 및 증권 단순 매매, 그리고 RP 매매, 마지막으로 증권 대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화안정계정은 RP 매매 대상기관 중에서 은행이 자동 선정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기관들이 재무건전성 최저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 참여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통한증권 유통 실적이나 아니면 RP 거래 실적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지금 현재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입니다. 우선 통한증권 발행 및 증권 단순 매매의 경우에는 은행이 9개, 비은행이 11개, 그리고 RP 매매의 경우에는 은행이 17개, 비은행이 5개 선정되어 있고요. 증권 대차는 각각 5개, 4개입니다. 우선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통한증권 발행 및 증권 단순 매매의 경우에는 은행보다 비은행이 많죠. 이것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통한증권을 매매하거나 이런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RP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중관리 목적, 즉 단기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훨씬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대차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험회사도 있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자, 개관적인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콜금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콜금리는 적각 기준금리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과 괴리되면 한국은행이 변경된 기준금리로 유동성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례적으로 7일물 RP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목요일날 실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목요일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금요일에 열린다. 그렇다면 저희도 7일물 RP 매각을 입찰을 금요일날 실시하게 됩니다. 즉 금통위의 기준금리 변경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RP 매각 입찰을 일정하고
기준금리 결정 회의 날짜를 맞추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콜금리는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오르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 자금과 여유 자금을 대출 예치할 수 있도록 자금조정 대출과 자금조정 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100bp 수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콜금리의 상한과 하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일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콜 시장에 가서 경쟁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콜금리는 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플러스 100bp, 지금은 2.75%죠. 이 금리 수준으로 은행에 대출해 준다면 콜금리가 2.75%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은행들이 콜 시장에 가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출을 해주려고 해요. 자금을 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할 수도 있겠죠. 이때 중앙은행이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 마이너스 100bp, 즉 0.75%도 예금을 받아줄게. 그러면 콜금리가 0.75%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지준 마감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준 마감일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준 적립기간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행들은 평장 기준으로 필요 지준만큼 실제 지준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장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필요 지준만큼을 쌓아도 됩니다. 적립기간 동안.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언제는 많이 쌓았다가 언제는 적게 쌓아도 됩니다. 그렇겠죠? 은행들은 실제로 지준 마감할 때는 실제 지준 적수와 필요 지준 적수까지 맞추려고 합니다. 즉, 지준 과부족 적수가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만일 실제 지준 적수가 남았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무수익 자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실제 지준 적수가 필요 지준 적수보다 모자랐다. 그러면 과태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준 마감일에 좀 더 지준 과부족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지준 적수가 남는다면 자금조정 예금으로 될 수가 있겠죠. 또 실제 지준 적수가 부족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조정 대출을 받으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금과 대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수준이 시장 금리보다 불리한 조건이고요. 특히 자금조정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외부에서 혹시 저 은행 자금 사정에 문제는 없는지 오해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지준 마감 때까지 가급적 은행들은 지준 과부족이 없도록 원활하게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지준 마감일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 본 건데요. 지준 시장에 은행이 3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에 지준 가부족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다르죠. A은행은 200이 모자라요. B은행은 100이 남고요. C은행도 100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금중개회사를 통해서 서로 자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지준 가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7년 기사인데요. 지준 마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발췌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번째 문단입니다. 한국은행은 29일 비정례 공개시장 운영을 시행한다. 장기간 연휴에 따른 은행의 지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밑에서 3번째 문단. 열흘 동안의 지준이 한꺼번에 쌓이는 데다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짧은 기간 동안 지준 마감을 해야 한다. 한은은 혹시라도 지준일에 지준이 남거나 모자라는 등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2017년 10월 달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10월에는 지준 마감일이 10월 11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추석 명절로 인해서 연휴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이나 됩니다. 만약에 이때 9월 29일 날 초과 지준이 1조 원이다 라고 하면 9월 30일에도 초과 지준이 1조 원이겠죠. 그대로. 10월 1일에도 1조 원이 초과 지준될 것입니다. 그러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초과 지준 적수가 10조 원이나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막상 연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이러한 초과 지준에 대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9월 29일 날 비정례적으로 통한계정 입찰을 실시하는 식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도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2019년 2월에는 2월 6일이 지준 마감일인데 공교롭게도 연휴죠. 연휴라 하더라도 지준 마감일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담당자나 은행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때 지준 가부족이 발생하면 그 효과가 2월 2일부터 6일까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 클리어를 시켜야 되는 거죠. 당시 한국은행은 31일 날 정례 RP 매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준 관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공개시장 운영이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공개시장 운영 수단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한증권 발행, 증권 매매, 통한계정 예치를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통한증권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 유동성 조절에 활용되고 있고요. RP 매매나 통한계정 예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유동성 조절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거래 상대방하고 거래를 실시하는 상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공모 방식은 크게 경쟁 입찰, 모집, 일반 매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참가 기간의 응찰 금리에 따라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집은 참가 기간의 응모 금액에 따라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걸 말하고요. 이때 모집 금리는 사전에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매출은 신청 순서에 따라서 낙찰 물량이 배분되는 방식인데 이거는 2009년 6월 이후로 통합증권 발행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시장 운영 수단으로 첫 번째로 통합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증권은 한국은행법 69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말합니다. 주로 경쟁입찰 및 모집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모든 낙찰 기관들에게 동일한 낙찰 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낙찰 금리를 적용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낙찰 기관에게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단일금리 방식이라고 하고요. 각 낙찰 기관이 입찰할 때 제시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복수금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단일금리 방식,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복수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금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증권은 할인채 10종류, 이 표채 3종류 등 총 13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91일물, 182일물, 1년물, 2년물을 발행하고 있고요. 2016년 5월부터는 통합증권 발행 계획을 월 단위로 사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금년 3월 통합증권 발행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도표의 경쟁 입찰 부분을 보시면 요일별로 91일물, 182일물, 1년물, 2년물이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1년물과 2년물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집 방식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이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증권사와 같은 대상기관한테 시장금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유리한 금리 수준으로 통합증권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한번 보시면 2년물 통합 발행일은 2019년 2월 2일, 1년물 통합 발행일은 2019년 3월 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합 발행이라는 것은 채권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기나 표면금리와 같은 발행 조건을 일치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통합증권 같은 경우에는 1년물과 2년물을 2개월 단위로 통합 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특정 시점에 만기가 집중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미리 조기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수단으로 증권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 매매에는 단순 매매, 환매 조건부 매매가 있습니다. 단순 매매는 그냥 생각하듯이 채권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단순 매매를 설명하자면 한국은행은 증권을 단순 매각할 수도 있고 단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금융기관에 단순히 매각한다라고 하면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유동성 조절 측면에서는 통화증권을 발행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는 단순 매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 단순 매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RP 매각 대상 증권을 확충한다거나 아니면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을 단순 매입하게 되면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수금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 한국은행이 증권을 단순 매입한 사례에 대한 기사를 발췌해봤습니다. 2016년 11월 나왔던 기사인데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채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장기 시장 금리도 동반 상승했고요. 때문에 그 당시 한국은행은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고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 종목을 아랫부분에 대상 종목을 보시면 시장 금리로 이용되고 있는 국고채 10년 지표물, 국고채 5년 지표물, 국고채 3년 지표물에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종목을 포함시킴으로써 장기 시장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환매 조건부 증권 매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용어가 생소하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RP 매각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만기에 이를 되사는 거래를 말하고요. RP 매입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RP 매각을,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RP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예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일물 정례 RP 매각은 통화증권 발행과 함께 유동성 흡수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정금리로 모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P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증권을 담보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나 만기들도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권 단순 매매보다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 내용은 작년 연말에 이제 RP 매각과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통상 연말에는 정부의 국고 여유자금 회수라든지 아니면 MMF 환매 증가로 단기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 12월에 저희 한국은행은 RP 매각을 실시할 때 만기 도래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실시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조가 만기가 도래를 하면 6조만 매각해서 흡수를 하죠.
그러면 사조가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유롭게 지준을 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개시장 운영 수단으로 통화안전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법 제70조를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은행은 통화안전 개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개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기한부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77년도에 강제 예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가 2010년 10월에 시장 친화적인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한부 예금을 수입하는 것이니까, 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니까 경쟁 입찰을 할 때는 단일금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동입찰에는 RPM의 대상 기관 중에서 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증권 대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 대차라는 건 그냥 증권을 빌려주고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년 12월에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 금융 불안 시 대응 수단 확충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RP 매각을 통해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RP 매각에 필요한 증권은 부족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고채와 같은 것들을 빌려서 필요한 만큼의 RP 매각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매우 불안정해서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를 은행에 빌려주죠. 그러면 은행은 그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금융불안 시에 대응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그동안 한국은행이 어떻게 공개시장 운영을 해왔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개시장 운영의 목적이라는 것은 코일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18년 말까지 기준금리 수준과 콜금리를 나타낸 건데요. 콜금리가 일시적으로 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조정이 되어 왔었는데 이에 콜금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동성 조절 규모하고 필요 기준을 나타내 봤습니다. 이 시점이 2018년 말이고요. 말장 기준입니다. 어, 2018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봐주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즉 230조 정도가 지준 공급
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필요지준 규모는 이 정도 한 50조 정도였으니까 이만큼이 초과지출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즉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 180조 가량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 유동성 규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는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유동성 조절 규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것들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화폐 발행액이 좀 늘어나고 또 여기 필요 지준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단별로는 유동성 조절 규모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통한증권은 좌측을 보시면 되고요. RP 매각과 통한 계정은 우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18년 말 현재 통한증권은 한 17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통한 계정은 한 7, 8조, 그리고 RP 매각은 5조 원 정도 됩니다. 통한증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적인 어떤 유동성 규모를 흡수하기 위해서 꾸준히 잔액을 유지하고 있고요. 단기 유동성 조절에 활용되는 RP 매각과 통한 계정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통한 계정 부분은 2010년도에 도입됐죠. 2010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16년부터 RP 매각 규모와 함께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말장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이제 평전하고 같이 봐야 합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통한증권 같은 경우에는 말장 기준으로 전체 수단 중에서 90%가 넘습니다. 93.5%라고 되어 있는데 평장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조금 낮아질 겁니다. 통한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외 부분에서 지중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통한증권도 꾸준히 발행되어 왔었고요. 따라서 여기 왼쪽 차트에 있는 것처럼 통한증권 잔액이 외환 보유액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물별로 보면 2년물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물, 91일물, 182일물 이 순으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2008년 12월 한국은행 보도자료 중에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당시 리먼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은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특히 공개시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장기 비정내 RP 매입을 한 13.5조 원 정도 했었고요. 이 규모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즉, RP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해줬다. 그리고 국고채 단순 매입이나 통한증권 중도 환매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한편 RP 매매 대상 증권을 좀 더 확대하고 또
RPM의 대상 기관도 12개 정도의 증권사를 추가하는 식으로 유동성 공급 채널이나 수단을 확대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